크림반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물류 함정의 중심에 갇혀 있습니다. 2026년 6월 초까지 이 반도는 남부 전선에서 크렘린의 작전 구조의 중심이었습니다. 남부에서 러시아 군사 물자의 85%가 크림반도 회랑을 통해 직접 통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대규모 군대를 지원하는 주요 통로가 마리우폴 베르디안스크 육로 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고속도로를 가상의 불길로 만들었을 때 러시아 의사 결정자들은 보급 흐름을 헤르손을 거쳐 크림반도로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자포리자까지 우회하는 경로로 절박하게 전환해야 했습니다. 지도부는 잠재적인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ISW도 확인한 바와 같이 오리히우와 훌리아이폴레 축에서 대규모 봄-여름 2026 공세를 준비하며 이 지역에 집중적인 병력을 모았습니다. 자포리자에서 14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의 공격 속도를 유지하는 요소는 크림반도에 있는 3만에서 5만 명의 강력한 수비대의 보호 아래 전선으로 흐르는 연료와 탄약의 끊임없는 공급이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 공세를 막기 위해 어려운 참호전을 벌이는 대신 이 중요한 공급망을 해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고립 전략의 전장 실행은 순차적이고 조정된 공격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짧은 닷새 동안 크림반도를 헤르손과 자포리자 본토와 연결하는 7개의 중요한 다리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작전의 첫 번째 큰 타격은 북쪽의 주요 교차점인 총가르 다리가 6월 7일과 9일에 비활성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즉시 이후 6월 10일에 동쪽의 아라바트 스핏 연결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주요 동맥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절박한 러시아 장군들은 그 전선 공격을 유지하기 위해 남아있는 육로 연결인 서쪽 끝의 아르미아스크 선으로 무거운 보급 호송대를 신속히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참모들이 상황을 구하려고 이 강제된 방향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이 들어간 좁은 통로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계산한 뛰어난 작전 준비였으며 결국 적을 다닐 출구로 의도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날짜가 6월 11일 밤을 가리켰을 때 이 계획된 매복이 무자비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된 협조된 작전에서 총알가 폐쇄되어 아미안스키 교차로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대규모 호송대의 약 50대의 트럭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호송대는 점령된 헤르손 주에서 출발하여 연료 탱크와 탄약을 실은 차량들로 구성되어 자포리자 전선의 훌라이폴레로 향하고 있었으며 제37 및 제64 기계화 소총 여단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움직임을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뒤에는 우연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깊은 정보 체인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소스와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1독립돌격연대 475 돌격연대 코드 9.2 그리고 SBU 알파그룹이 사이버 정보와 신호 차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드미트로 페룬 필라토프의 말에 따르면 적의 움직임은 무선 도청과 사이버 침투를 통해 미리 해독되었고 그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차량 행렬이 교차로에 몰려들자 차량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정찰 드론으로 하나씩 식별되었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무기인 파이어포인트 유형 무인 항공기로 정밀 타격이 수행되었습니다. 공격은 자정부터 이른 아침까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독일 군사 분석가들이 만든 비유는 현장의 상황을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FPE 드론은 현장에서 두 번째 하이마스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차로를 공격한 후 교통체증에 갇힌 행렬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대열의 상당 부분이 작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차량들이 공격을 받는 동안 같은 밤에 아르미안스크와 인접한 크라스노페레콥스크 다리도 중화기로 파괴되었습니다. 세바스토폴 기지에서도 폭발이 보고되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공식적으로 작전을 확인했습니다. 50대의 러시아 군용 차량이 공격으로 무력화되었고 추가 공격 없이도 다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동시적이고 파괴적인 구조는 현대 전쟁 문헌에서 주목할 만한 개념적 진화를 가리킵니다. 몇 달 전 미국 유럽 사령부 사령관 벤 호지스 장군이 언급한 전략적 교리를 상기해 봅시다. 호지스는 물류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평가에서 다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비전을 주장했습니다. 그 위에 교통을 멈추고 그 선을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사고는 이 이론적 접근을 실제로 전환하여 훨씬 더 복잡하고 무자비한 함정 메커니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통을 멈추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을 자신들이 원하는 단일 경로로 몰아넣고 사이버 정보로 그 좁은 교차로에 차량 행렬이 모이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린 후 먼저 차량을 파괴하고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호지스가 구상한 전술은 단순히 교통을 멈추는 것을 넘어 적의 물류를 거대한 깔때기에 가두고 폭파하는 전략으로 전장 현실로 변모했습니다. 아르미안스크 고속도로에서 이 호송대가 불타는 연기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지상작전의 지진파 효과는 이미 남부 전선의 먼 끝까지 도달했습니다. 크림반도를 본토와 연결하는 주요 다리들이 연이어 끊어진 후 지상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극적인 균열 중 하나는 드니프로 강이 킴번 스핏 지역에서 흑해로 흘러드는 그 전략적 지점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제337 공수연대 VDB와 같은 전개 부대가 창 끝에 위치하여 흑해의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고 이 고립의 충격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6월 7일 첫 번째 촌갈 공격 직후 긴급히 필요한 탄약과 디젤 연료의 흐름이 물류 연결이 약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6월 8일과 9일까지 보급 없이 남겨진 이 정예 부대는 적의 공격보다는 증가하는 물자 부족으로 인해 점차 그들의 위치를 포기하고 후반구로 철수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파괴적인 목표는 자포리자 선의 오리히우와 훌리아이폴레 축에서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14만 명의 대규모 러시아 집결군이었다. 아르미안스크 교차로에서의 호송대 파괴로 인해 제37 및 제64 기계화 소총 여단의 장갑 차량은 연료 부족의 위험에 직면했고 포병대는 탄약 부족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장갑 및 기계화 여단의 중추는 디젤과 포탄의 끊임없는 공급에 의해 유지됩니다. 탱크와 장갑차의 엔진이 연료 부족으로 멈추면 이 전쟁 기계들은 움직일 수 없는 표적이 됩니다. 곡사포 배터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탄약 상자 하나하나는 전선 보병 부대가 필요로 하는 보호 사격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보급망의 붕괴는 러시아 지휘부의 공격 모멘텀을 늦출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반응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군대의 지휘 및 통제 메커니즘에서 뚜렷한 혼란 환경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위기는 군사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크림반도의 민간 및 행정 중심지에서도 엄청난 공황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보호된 항구로 홍보된 이 반도는 도로 연결이 끊기면서 갑작스러운 연료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주로 세바스토폴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의 주유소 앞에는 몇 시간씩 이어지는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점령 중인 민간 행정부는 민간 차량에 대해 엄격한 20리터 연료 할당량을 부과하고 고갈되는 재고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QR코드 기반의 디지털 쿠폰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QR코드를 찾기 위해 맥스 앱을 몇 시간 동안 스크롤했어요. 휘발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갈 수 없다면 크림반도의 의미가 뭐죠? 라고 외쳤습니다. 가방을 싸고 다리가 폭파되기 전에 떠날 시간이다 라는 말은 민간인들이 겪는 절박함을 드러낸다. 이 위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반응은 통치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세바스토폴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가 연료 탱커가 도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줄을 서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경고한 것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구의 약점을 인정한 것이었다. 주민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도록 강요받는 행정구조는 권위와 신뢰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물류 병목 현상은 군대의 기동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 인식을 흔들어 국내 전선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 확산되는 진동은 전통적인 정보 차단 메커니즘을 능가하는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젯블로거 로마노프는 그의 팔로워들에게 현지 상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마리우폴 도네츠크 고속도로에서 러시아 보급 차량을 사냥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빠르게 억제되었고 로마노프는 이전 영상은 권한 있는 사람들의 친절한 요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적의 공격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당신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검열 시도는 전선 뒤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행정부에 의해 얼마나 큰 내부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기자 보리센코의 상황 평가에서 지도부의 비전 부족을 겨냥한 것은 이 진동에 대한 엘리트 수준의 반영을 꽤 분석적인 언어로 드러냅니다. 보리센코는 결정권자들의 전략적 교착 상태를 비판하며 석유와 가스 돈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국민들을 쿠폰으로 휘발유줄에 서게 하고 있다. 도로는 끊임없이 드론 공격을 받고 있다. 플랜 B는 없고 단지 혼란과 마비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을 전략적 체크메이트 위치로 바꾸어 적의 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사령관 마디아르가 러시아 트럭을 막는 것은 들판에서 자고새를 사냥하는 것만큼 간단하다. 한 달 안에 우리는 도로를 대부분 통제할 것이다. 라고 한 발언은 현대 비대칭 전쟁에서 대규모 기갑 부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디아르의 분석이 계속되면서 적용되고 있는 전략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우리는 크림반도나 점령지에 남아있는 모든 러시아 군인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그림은 크림반도가 더 이상 안전한 발판이 아니며 방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소모하고 병사들을 물류의 블랙홀로 끌어들이는 구조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자포리자에서 14만 명의 병력과 크림반도에서 수만 명의 인원을 포함하는 이 부대를 관리하려면 끊임없는 고용량의 공급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7번의 개별 공격으로 도로 연결이 끊기고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드론 위협이 모스크바를 저용량 방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임시 부교를 건설하거나 소형 페리로 이 규모의 군대를 지원하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정보로 모든 새로운 경로를 탐지하고 이를 개입 구역으로 만드는 능력은 러시아 직원의 대체 계획을 세우려는 노력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도권이 물류 경로를 열어두려는 반응적 결정을 내리는 쪽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그 도로를 차단할지를 계획하는 쪽으로 넘어갔음을 관찰합니다. 러시아에게 이 상황은 단지 전선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인 공급 약점이 아니라 구조적인 지정학적 경제 교착 상태를 가져옵니다. 도로 운송이 제공하는 대규모 운송량과 속도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의 부재는 러시아 군대에 계획된 봄, 여름 공세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크림반도가 본토와 단절된 고립된 섬이 되는 것은 흑해 함대를 보호하고 남부 국경을 강화하려는 크렘린의 비전을 입증합니다. 군사 물류 규칙에 따르면 전선으로 가는 도로의 길이와 불안정성은 작전 실패의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마리우폴 베르디안스크 선이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에 의해 화력 통제해 놓이면서 크림반도 경로가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미안스크 경로의 파괴는 이제 이 필수조차도 기능을 상실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만성적인 교착 상태는 크렘린 지도부와 총참모부 본부의 자원 배분에 깊은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보호되고 지속적으로 해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막대한 부담으로 변하면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최전선의 훌리아이폴레 주변에서 싸우고 있는 기계화 여단의 긴급한 디젤 연료 수요와 크림반도의 민간인 에너지 필요 사이에 끼어 있는 의사 결정자들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자원이 이전될지, 어떤 군사적 위험이 감수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방어선의 취약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군대의 전반적인 기동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준에서 평가할 때 국내 전선에서의 증가하는 공황과 엘리트들 사이에서 플랜 B가 없다는 공개적인 비판은 정권이 사건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약속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암묵적인 사회 계약이 손상됩니다. 반도가 고립된 제한구역으로 변하고 수만 명의 인원이 그들의 운명에 맡겨진 시나리오에서 모스크바의 약속된 안정성 비전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물류를 통해 설계한 이 지정학적 체스 움직임은 전선의 철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부 작전의 이론적, 실질적 기반을 서서히 녹이고 있습니다. 적을 전장에서 소모시키기보다는 그들의 동맥을 끊어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것이 비대칭 전쟁의 계산된 모습으로 현대 전쟁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과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6월 11일 밤 아르미안스크 하늘에 비친 불길은 단순한 군사 피해 보고서보다 훨씬 더 깊은 전략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사이버 정보와 기술적 비대칭을 결합하여 러시아 지휘 계층의 물류 탐색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한 거대한 함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남부 전선으로 이어지는 생명선을 차단하는 것은 6월 8일과 9일에 킴번스핏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제337 공수연대부터 참해서 연료를 기다리는 장갑차,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찾는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 질식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좁아지는 경로와 줄어드는 선택지는 크림반도를 세계로부터 고립된 거대한 군사 함정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이 참호 속 총구가 아니라 그 총구에 공급되는 동맥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심리전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급선의 고갈은 군대의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생존 의지도 빼앗아 갑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